상담심리학과의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윤성민 교수입니다. 제 수업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얼굴을 알고 계실 테고, 또 수업을 안 들으신 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서 한 학기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는 논문 콘서트 행사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작하려고 하는데 5번째 논문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황성원 교수님께서 제일 먼저 1회 스타트를 끊으셨고요. 그 이후에 유성진 교수님께서도 하셨고, 김윤주 교수님, 하승수 교수님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한다기보다는 제가 지도했던 저희 지도생이었던 이하영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논문 콘서트를 진행을 할 거냐면, 이하영 선생님은 저희 상담심리학과에 11학번으로 입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졸업을 하셨습니다. 2월에 졸업을 하셨고, 이하영 선생님은 졸업을 위한 통과 관문으로서 시험을 보신 게 아니라 논문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논문을 어떻게 해서 왜 내가 논문이라는 걸 시험 대신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논문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 있었던 모든 절차들을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되짚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최윤영 교수님 아직 도착은 안 하셨는데 이제 거의 다 오셨거든요. 좀 아까 연락 받았어요. 저랑 최윤영 교수님께서 같이, 그러니까 제가 이하영 선생님의 논문을 지도하면서 어떤 점들을 조금 강조하고 싶었는지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릴 테고, 또 최윤영 교수님께서는 통계와 방법론 쪽의 전문 교수님이시니까 또 최윤영 교수님께서 그 부분 쪽으로 저희가 설명을 다 못한 부분들을 되짚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하영 선생님 준비 많이 하셨거든요.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11학번 이하영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올해 2월에 졸업을 하였고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해 그 마지막 학기, 즉 14년도 마지막 학기, 2학기를 논문을 선택해서 학위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발표 순서는요, 이런 순서대로 제가 이제 논문을 학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준비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교수님과 첫 미팅을 하면서 제출하였던 연구계획서가 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연구계획서 작성 간단하게 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실험은 주로 안 하고 대체로 설문조사로 연구를 진행하게 돼요. 연구한 과정.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 다음에 통계를 내고 이 모든 과정을 가지고 이제 논문, 즉 글로 쓰는 과정, 5번이죠. 논문 작성을 하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의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학하기 전부터, 저는 논문도 처음이고 대학 교육도 처음인데, 입학하기 전부터 이과가 아니라 문과 쪽으로 왔으면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뭐 논문을 써야 되겠다라고는 이제 하고 있었지만은, 그거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저는 글을 쓰는 거를 좋아하고 또 사실 조금 잘하는 편이에요. 하지만은 글을 잘 쓴다는 건 무엇인가 라는 걸 잠깐 생각하다가, 문학적으로 쓸 수 있는 글이 있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쓸 수 있는 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학문적인 글쓰기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도 논문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글쓰기를 좀 배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자, 이제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고 3학년 지나면서 그리고 이제 4학년 올라오면서 진짜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이게 진짜 준비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시험을 볼까? 이제 갈등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 학부생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논문을 쓰겠다고 선택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교수님들께서 좀 아쉬워하시는 와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저로의 찬스가 되겠다 싶은 게 뭐였냐면, 주변에 이제 대학에서 논문을 쓰고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친구들이나 뭐 다른 그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논문을 어디서 막 짜집기 해서 쓰고 갖다 베끼고 막 이런 식으로 쓴 얘기뿐이 안 해줘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는 우수한 교수님들께서 그리고 아주 그 정석대로 어떻게 논문이 무엇이며 논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일단 소수의 학부생이 선택을 하게 되면 교수님께서 그 소수의 학생들을 아주 지도를 자세히 근거리에서 해주시게 된다라는 기회를 혼자서 이렇게 개선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졸업 쓴 학부생들 얼마 안 되네, 교수님들 여러분이시네, 적어도 내가 쓸 때 뭐 그룹이 많으면 10명까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지도를 잘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저의 이익 때문에 논문을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된 결과 이제 하고 나서 다 쓰고 나서의 그 느낌은, 시험 본 그 동기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동기들은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저보다 학과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머, 너는 논문도 쓴 애가 그것도 기억을 못하니 잊어버렸니,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대신 저는 또 시험을 본 동기 그 학과 친구들이 어머, 그 통계 어떻게 해야 돼? 글 쓰는 거 어렵지 않아? 라고 해서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시험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 논문을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한쪽으로 이제 기울게 된 거고, 지금도 잘했다고 논문 선택을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교수님들께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대로 논문을 위해서 제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개념 정립을 했죠. 문학적 일기 쓰기, 소설 쓰기, 친구한테 편지 쓰기, 이런 것들이랑은 굉장히 다르다는 건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이 논문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한국심리학회에서 내놓은 그 논문을 쓰는 방법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거를 구매했습니다. 3년 동안 안 봤죠. 4학년 여름방학 때 표지하고 차례만 잠깐 봤죠. 그렇게나마 이제 개념을 잡았는데, 제가 저희 학과에서 공부를 하기 전, 그리고 심리학회의 이 책을 보기 전엔 논리적인 학문적인 글쓰기는 서론 보는 결론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저희는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죠. 연구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외에 연구라는 과정이 더 들어간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저희의 논문은 그게 좀 큰 차이점이다라는 거를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양식으로 쓰게 되나, 어떻게 제목은 어떻게 써야 되고, 소제목은 어떻게 쓰고, 뭐 순서 바뀔 때랑 뭐 이런 구성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논문의 양식이 이루어지나, 그런 부분 그냥 한번 대충 봤고요. 그 다음에 문체도 분명히 아까 말한 종류의 글들과 다를 텐데 어떤 식의 문체가 쓰여지게 되나를 그냥 논문들을 가볍게 그냥 읽어봤습니다. 많이 읽은 건 아니고요. 초록 정도만 대충 이렇게 선배님들 쓰신 거 자료실에 올라와 있죠. 그것들 그냥 대충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과목을 수강을 당연히 하게 되죠. 이제 시험을 볼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일단 선택해서 듣습니다. 예, 통계하고 연구 방법론을 수강을 했고요. 통계 지금 혹시 올해 그러니까 편입을 하셨던 아니면 입학을 하셨던 올해 처음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통계 어려워하지 말고 과목을 그냥 클릭해서 수강 신청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점수가 100점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뭐 60점 받아도 굉장히 높은 A나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다 못하기 때문에 통계 과목 수강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도록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방법론은 최윤영 교수님께서 아주 쉽게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 제목만 연구 방법론으로 어렵지 그냥 이렇게 뭐 안개 속에서 이게 나무구나, 이게 냇가구나 그 정도만 딱 보시는 걸로 공부를 하셔도 여러분께서 논문을 쓰시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테고 점수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과목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쫄아 있잖아요. 논문을 이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소 성격대로 모든 걸 알고서 빨리 알아놔야지 라고 하는 마음에 맨 처음에 그 논문 콘서트 제1회 13년도 3월 달에 열렸던 논문 콘서트에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해 말에 통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외부 강사님도 또 초청해 주셔가지고서 이 통계 내는 프로그램 아주 간단하거든요. 클릭만 몇 번 하면 어려운 통계를 내주는데 그냥 만져보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통계 세미나. 그 다음에 이제 연구윤리교육이라고 IRB라는 곳에서 각 대학교와 연구자들한테 실시하는 연구윤리교육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 이렇게 이제 로테이션으로 전국을 돌면서 교육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원래 교수님들 참석 정도였었지만은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해서 신청을 해서 이제 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논문 콘서트도 이제 콘서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특강 같은 경우도 제가 관심 있는 통계 부분은 이제 최윤영 교수님 또는 이전에 다른 교수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강의해 주신 그 목록이 오프라인 자료실에 있는데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이렇게 시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학기 일정을 좀 조정을 하셔야 돼요. 논문을 이제 쓸 때 시간을 본인이 뭐 하루에 뭐 1시간 정도, 뭐 일주일에 5시간 이렇게 해서 내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그게 왜 제 경험으로 왜 괴롭냐면 영화 그냥 2시간 쭉 볼 수 있거든요. 드라마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쭉 볼 수 있는데요. 이 논문을 글자를 들여다본다는 게 소설책도 아니고 좀 마음의 준비와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오늘 한 논문을 위해서 이번 주에 3시간만 쓰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3시간만 소요되는 게 아니라 꾸물거리는 시간, 다시 읽는 시간, 또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 다시 훑어보는 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그것보다는 본인이 예상한 시간보다는 더 시간이 들게 돼요. 그래서 시간을 좀 잘 조절을 하시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논문 학기 작년 14년도 제가 이 학기는 졸업 프로젝트 포함해서 4과목만 듣게끔 저는 강의를 수강 과목을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학점을 141학점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를 딱 다 채우고 논문도 통과를 하게 되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지금부터 나는 제때 빨리 졸업을 제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논문을 쓰는 학기는 수강하는 과목을 좀 조절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제가 게으름 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같은 경우 저희 회사는 그 시골에 있는 제조 회사인데 사무직이지만 월화수목 금금금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그 월화수목 금금금이 이제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마침 운이 좋게 인턴 과정에도 합격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놀고 싶은 마음이 70%, 논문 써야 되겠다 20%, 인턴 때문에 일정 조정 좀 해야 되겠다 10% 해가지고 놀고 싶은 마음 반 이상으로 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부님들의 경우 제가 옆에서 보면 되게 놀랍더라고요. 일하시는 주부님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일도 이제 직장도 있으시죠? 살림도 하시죠? 아이들 돌보시죠? 집안 대소사 다 관리하셔야죠? 이러다 보니까 주부님들의 경우는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가족의 지지가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당되시는 분은 잘 조절을 하시면은 논문을 쓰시기에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당연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렵다는 게 아니라 되게 무슨 통계다, 무슨 연구 방법론이다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아무런 관심사도 없이 논문을 쓰겠다 이게 그냥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를 선정하는 이 과정이 화면에 이제 상단 우측에 주제 선정 과정인데 그 과정이 맨 처음에 어려웠죠.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거나 막 떠오르는 대로 막 적은 겁니다. 예, 한 10분에서 30분이면 막 적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관심 있는 그런 분야를 아무거나 막 적습니다. 이제 막 적어가지고 뭘 하지 봐도 제가 관심 있는 걸 적었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 생각이 없어서 어려웠는데 이번엔 관심 있는 걸 적다 보니까는 관심 있는 게 또 많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머리 싸매지 말고 교수님께 이제 조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상담 심리 관련 주제로 좀 제안해서 제가 이렇게 목록을 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추려서 보내드렸더니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로 제안을 해봐라 하셔가지고 생각보다 깜짝 놀랐죠. 10개 넣어버렸는데 주제가 2개뿐이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려웠죠. 어쨌든 그 2개를 놓고 이제 검색을 시작을 합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되게 쉬운데 이따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심리학회지에 분과학회가 있죠. 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학회, 그 밖에 기타 등등 이렇게 그 분과학회지를 표지에 보면은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표지가 있는 일반 학회지를 받아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문 온라인으로 접속하면은 그 권마다 학회지에서 발행한 그 학회지의 제목들을 다 이렇게 제목만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전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목록을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관심 있는 걸 좀 더 넓히고 줄여봤는데 그래도 저는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이 안 떠올랐는데 제일 많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대인관계, 정서, 성격 등에 관한 문제들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주제가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연구된 내용도 많아요. 연구된 내용도 많고 더 이상 제가 할 게 남아있지 않은 것 같고 예, 그래서 어려웠죠. 예. 1차 아무 생각 없어서 어려웠고 2차 관심이나 할만하다고 혼자 생각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한 것 같아서 좀 어려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그러면은 이 대인관계, 정서, 성격 등하고 막 엮어가지고 심리 유형에 따른 적절한 그 적응적 정서 조절 방향이 다를 것이고 정서 조절을 잘하면은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심리 유형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멀쩡한 그룹인 대조군이라는 게 있다고 연구 방법론 시간에 최윤영 교수님이 하셨는데 뭐 그런 것들하고 비교를 하면 그 심리 유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심리 유형별로 뭐 심리 유형이 A 같은 사람, B 사람, 심리 유형 C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잘 적응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이 또 나눠질 테고 또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조절 방략을 사용을 할 텐데 그게 A 유형인 사람, B 유형인 사람 다 다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 조절 방략이 뭐 논문을 읽어보니까 정서 접근 방법의 구분보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경험적 요인에 의한 구분인 지지추구적 방략, 요거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지지추구적 방략, 주의분산적, 그 다음에 접근적 방략의 구분이 뭔 말인지 알 것 같아가지고 이것이 심리적 유형에 따른 방략의 차이를 유의하게 설명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다음 시간에 찾아뵈면서 좀 더 연구계획서를 좀 채워가야 돼서 이제 찾았는데 딱 그 성별과 성격 유형에 따른 정서조절 방략 사용의 차이가 있다는 논문을 나중에서야 발견을 하게 됐어요. 좌절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당시에는 몰랐던 게 지금은 좀 눈에 보여요. 심리 유형과 그리고 이런 개념이 있느냐, 그리고 성격 유형 이런 개념이 있느냐, 그러면 심리 유형하고 성격 유형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또 깐깐하게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그때는 당시에 잘 따질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있네 이러고선 또 포기하게 되었죠. 다음 페이지에 아마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제가 원래 이하영 선생님께서 끝까지 이하영 선생님이 끝까지 준비한 거를 다 발표한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코멘트를 마지막에 할까 하다가 그러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찝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중간에 좀 방해를 하고 끼어들게 되었는데요. 요거 앞에 부분으로 페이지 잠깐만 좀 넘겨볼게요.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딱 하나만. 아까 이하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의 뭐 학부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교수진의 논문 지도 거기에 혹 하고 끌려서, 왜냐면 시험 보는 학생들은 혼자서 교환 가지고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데 비해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논문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졸업하는 학생 중에 시험 보는 학생보다 극히 적어요, 숫자가. 그건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 과의 이제 교수님들이 뭐 8명에서 10명 이 정도 숫자가 그렇게 되시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여러 명의 학생들이 전체를 놓고 보면 한 뭐 30명 이렇게 논문을 선택하더라도 교수님들끼리 이렇게 N수로 나누다 보면 한 분한테 한 3명에서 4명 정도의 논문 지도 학생이 한 학기당 이렇게 배당이 돼요. 근데 그 학생들이 끝까지 또 논문을 뭐 쓰시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또 중간에 가다 보면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좀 논문을 안 쓰고 그냥 시험으로 볼래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긴 계셔요. 이하영 씨가 이제 거기 논문에 끌렸다라는 것은 시험 보는 학생보다 논문 쓰는 학생들은 교수님을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소수의 학생들을 지도를 하기 때문에 교수님과 컨택도 더 자주 할 수 있고 논문 쓰는 방법을 잘 양질로 배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선택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고요. 실제로 그렇게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이하영 씨가 뭐라 그랬냐면 다른 학교 학부 논문들을 보면 뭐 여기저기서 이 논문 저 논문 이 이론책 저 이론책 짜깁기 해서 대충 논문들을 써요. 실제로. 예, 많이들 그렇게 쓰고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논문 지도를 할 때 교수님들이 나름 또 눈이 높으셔서 짜깁기 논문을 절대 허용 안 하시고 정석대로 나름 지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학교 교수님들은 그러면은 뭐 정석대로 지도할 줄 몰라서 그렇게 지도를 안 하시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과거에는 나름 정석대로 하셨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시간이 흐르면서 또 이렇게 또 그게 이제 힘들고 본인도 시간이 많이 걸리시니까 또 대충 짜깁기로 넘어가게 되지 않았을까 전 나름 짐작을 해보는데, 네, 우리과 교수님들은 그러면 짜깁기를 할 줄 몰라서 짜깁기를 안 하고 정석대로 하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고요. 교수님들이 나름 눈높이가 굉장히 높으시고, 예, 또 우리 학생들한테 이왕이면 논문을 제대로 지도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정석대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이하영 씨 같이 이제 욕심이 많은 학생은, 욕심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요것도 배우고 싶고 이왕이면 요것도 배우고 싶고 그냥 교수님들한테 싹 뽑아먹고 나가고 싶은 이런 욕심이 많은 학생들은 잘 따라와요. 조금 하드타임을 줘도, 하드타임이라는 건 그러는 가운데 교수님이 힘든 것들을 요구를 하거든요. 아까 계속 살짝 나오잖아요. 교수님이 이것도 안 된다 그랬다, 이것도 안 된다 그랬다. 그 교수님이 누구냐면 저예요. 이것도 안 된다 그랬다, 이것도 안 된다 그랬다, 이것도 안 된다 그랬다. 뭐 주제를 교수님한테 10개를 뿌렸는데 교수님이 다 안 되고 요 2개밖에 안 된다 그랬다. 이거는 우리 과에서 허용된 주제가 아니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제가 한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좀 좌절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거랑 연결이 돼요. 짜깁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정석대로 지도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은 제대로 배우고 나한테 뭔가 남아서 졸업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그 대신 좋은 거 하나를 건지고 뿌듯한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좀 여러분들도 그만큼 좀 고생스러울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곧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노력한 만큼 그만큼 건지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하영 선생님 다시 나오시겠습니다. 최윤영 교수님, 네네. 네, 저는 제가 이제 한 가지 여기 지금껏 논문 콘서트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새로운 부분이 한 가지가 들어온 것 같아서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영 학우님께서 남들과 다른 한 가지를 하셨네요. 뭘까 봤더니 뭘까요? 절대 뭐 통계 연구 과목을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연구윤리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연구윤리교육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없으시죠?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연구윤리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편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혹은 생명을 다루는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연구 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그리고 서명, 그리고 이런 것들, 뭐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다양하게 연구 윤리 교육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연구를 실시를 하게 되면은 그 연구가 어떠한 연구이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심의를 걸쳐서 통과를 한 후에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근데 아직 그러한 시스템이 많이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았었어서 예전에는 여러분이 들어본 경험이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이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교 안에서 이 연구윤리위원회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한양사이버대학교에도 연구윤리 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 가끔가다 이제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이제 특강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실시해서 학생들도 들을 수 있고, 물론 교수들도 들을 수도 있고 해서 교수들도 연구를 하니까요. 그래서 연구를 앞으로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들도록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 들었다는 기록이 남아요. 기록이 남고 뭔가 서약도 남게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되게 많이 시스템들이 도입이 됐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강요를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교수님들은 다 이미 다 듣고 계시고요. 연구 윤리 교육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 분들은 아직은 연구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다 싶어서 듣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오프라인 대학에서 이런 석사 과정을 졸업을 하시거나 박사 과정을 졸업을 하는 데 있어서 논문을 쓸 때에는 현재는 거의 다 듣고 있으세요. 거의 다 듣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 연구 진행에 대한 심의서도 이제 받고 있고요. 근데 이게 또 나중에 걸쳐서 여러분이 논문을 쓰시고 난 다음에 절차적으로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학회 논문지에다도 올리고 싶고 저널에다가도 올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현재에는 많은 부분은 안 하고는 있지만 적어도 임상심리학회는 제가 알기로는 곧 이제 IRB가 있어야지만 그 심의서가 있어야지만 그 여러분이 한 연구 논문 같은 거를 저널을 실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아직 그렇지 않은 학회 저널들도 있고요. 본질적으로 이게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여러분 그 심리학 이론들 많이 배우셨죠?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배울 때 보면은 다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좀 하잖아요.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나서 물론 사람 대상 하기 전에는 무슨 조련 심리학처럼 강아지도 해보고 앵무새도 하고 비둘기도 하고 학습심리학 보면은 대부분 동물들 갖다가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한 것들이 있었죠. 쥐도 있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진화가 되면서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 심리학은 사람을 대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과학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실험들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겠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 윤리의 기본적인 그 교육 지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연구를 진행을 하거나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표절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같이 함께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저자라든지 저작권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연구 윤리 교육을 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물론 저는 이제 학부 수준에서 논문을 쓰시는 데 있어서 연구 윤리를 꼭 100%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는 하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이 과정이 너무 좀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으세요. 나 논문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지도 교수님한테 통과를 받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주제 정해서 자료 찾아서 통계 돌려서 논문 글 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이 연구 윤리는 교육받아야 되죠. 두 번째는 또 나름 연구 주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목표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이게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 이런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 혹은 설문지를 사용을 할 때 설문지를 진행을 할 때 상대방한테 동의서를 얻었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동의서에는 그런 말들이 있겠죠. 이게 나에게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설문지를 중단을 할 수 있다 등등과 같은 것들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고 혹은 청소년 대상이라든지 아동들한테 하면은 단순히 가서 설문지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들한테도 다 동의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적혀져 있고 그거를 다 이렇게 또 논문같이 써가지고 내셔가지고 연구윤리위원회에다가 내시면 그 위원회 분들이 또 막 다 읽으면서 뭘 수정해라 또 뭘 수정해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도 되게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학부 수준에서. 왜냐면 저희가 이제 논문을 써보는데 우선 의의가 있다면은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만 공부를 마치실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을 하거나 이제 석사도 공부하시고 박사도 공부하시고 혹은 더 많이 이제 논문도 쓰시게 되고 연구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점점 이 연구윤리 교육에 강조가 되고 있고 이러한 절차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였으나 검색 소홀로 인해서
기존 연구가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기간은 한 달이고, 제가 이제 컴퓨터 앞에서 집중한 시간은 뭐 2, 3일이겠으나, 어쨌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다시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애착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서인식 명확성으로 정하게 된 그런 계기가, 일단 검색을 했는데 정서하고 대인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할까 했으나 잠깐 읽어보니 정서가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정서를 표현하는 거, 정서를 조절하는 거, 뭐 정서를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세분화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인관계 관련해서 또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 또 애착 문제가 애초에 출발점이 그런 대인관계 쪽이었죠. 그래서 그런 그 연구들이 애착 문제가 원인으로 인해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구들, 이제 도중에 이제 무엇이 매개하기도 한다, 무엇이 조절하기도 한다,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제가 하나 이제 건진 게, 애착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줄 때 정서 조절은 당장은 그 눈앞에 닥친 문제예요.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한테 되게 기분이 좋다, 너무 좋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정도는 아닌데 좋아하는 걸로 그냥 호감이 간다를 사랑한다로 받아들일까봐 조절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한테 약간 불쾌한데 이 사람을 뭐 악한 취급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절을 해야 되고 하는, 당장 그 대인관계에서 당장 그 닥친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정서 조절인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좀 그렇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또 개인 관심이 없다가 이 주제들로 줄어들고 그러면서 관심이 생긴 게, 제가 정서가 좀 빈약하다는 그런 지적을 좀 평소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조절 이전에 정서를 인식을 해야 뭔가 자기 정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보다 보니까 정서 인식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니까 이제 연구하시는 여러 이제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연구하시는 것과 저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봐도 좋은 점이 이렇게 합쳐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으면서 집착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거를 과연 이 정서 인식을 정해도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내가 좋다고 이걸로 결정할 게 아니라 왜 인식을 그럼 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 인식을 연구 주제로 끌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 의견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제 검색을 할 때 일단은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교수님들께서 많이 이제 특히 이제 첫 그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수님을 처음 만나 뵙는 자리에서 최신 자료에서 여러 분야를 검색하는데, 최신 자료이고 그 다음에 저희 학과에서 연구 주제로 타당한 논문들이 나오는 심리학회지에서 이제 일단 훑어보는 거를 권하셨기 때문에 저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했으면은 이제는 논문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타당한가를 정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최신 자료뿐만 아니라 이전 것도 모두 다루고요. 그리고 주제어뿐만 아니라, 주제어가 저희가 정서가 돼 있죠. 대인관계, 뭐 애착, 뭐 이런 게 되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제가 뭔가 찾았어요. 논문. 그런데 이 논문을 쓰신 그 분이 관련된 다른 또 논문도 쓰신 게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찾거나 좀 더 효율적으로 찾으려면은 내가 찍은 논문을 논문을 작성하신 연구자도 같이 검색을 하시면 좋고, 동명이인이 많으신데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세부 사항으로 이제 자료를 검색할 때 이제 문제되는 건데, 뭐 동명이인이 많다 보니까 이거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서 검색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한글 이름을 이제 영어문으로 표기한 이름이 있어요. 그것만 구분하셔가지고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실 텐데 나중에 직접 그 RIS에서 검색을 하실 때 언뜻 떠오르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주제 선정하면서 제가 후회했던 게 논문을 쓰겠다는 강렬한 그 열망만 있었지 주제를 선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 많이 고전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논문을 쓰는 학기 이전이라도 미리미리 옆에 이제 나랑 눈이 좀 잘 마주치는 교수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친절해 보이시는 교수님이시라든가 이렇게 할 때마다 한번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슬쩍슬쩍 이렇게 좀 조언을 얻으셔가지고 그 주제들을 좀 이렇게 모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주제 선정하는 거에서 시간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들 그 낭비를 하시는데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선배보다는 교수님들께 그냥 옆에 왜 저희 그 마장갈비 가지 않습니까? 옆에 계시면은 또는 뭐 저기에 계시면 가지고서는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있으시면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한번 여쭤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교수님에 대한 예의로 본인이 간단하게 검색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거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머리만 믿고 기억력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머리만 믿고 검색한 논문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논문을 이제 검색을 했으면은 제가 이제 낭비되는 거 이런 거 막 싫어하고 막 그래서 뭐 종이도 아끼고 컴퓨터에 폴더 저장 공간도 아끼고 막 이러느라고 좀 게으르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제 생각은 여기에 표시를 할 걸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인관계하고 정서랑 같이 이제 그 한 논문에 정서와 대인관계 또는 애착과 대인관계가 이제 어떤 변인이거나 주제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바보같이 이 논문을 뭐 대인관계 폴더에만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대인관계하고 애착을 폴더를 각각 따로따로 저 같은 경우 만들어서 똑같은 논문이지만 애착에도 폴더에도 넣어놓고 대인관계에도 폴더 넣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애초에 좀 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관리하는 거에 처음에 신경을 쓰시면 나중에 논문을 직접 작성하실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마실 게 어차피 논문을 검색을 하면 초록을 주로 보게 되는데 초록에 서론본론 결론이 굉장히 아주 서론 쪽은 많이 안 나오고요. 결론 쪽이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초록을 보시게 되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검색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구계획서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3번 연구계획서 쪽이죠. 이제 연구계획서의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주제를 정했는데 사실은 필요성이 먼저 나온 다음에 주제가 나오게 되겠지만은 대체로는 그렇지 않죠. 어쨌든 주제, 그 다음에 그 주제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가를 자기가 스스로 연구 일정을 간단히 저 같은 경우 하나도 못 지켰지만 그래도 일정을 그래도 세워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정을 전혀 안 세울 때는 정말 헤맸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세운 일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교수님께 좀 그 부분 많이 죄송한데 그래도 하나도 못 지켰지만 일정을 한 번 정도 첫 번째 달에 뭐 하고 두 번째 달에 뭐 하고 이런 거를 좀 세워보시고 그리고 또한 교수님께서 또 일정을 주신 교수님 일정도 있으세요. 근데 교수님 일정을 본인이 거의 못 따라갈 게 뻔하거든요. 조금 그거보다 앞당겨서 본인이 일정을 좀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정을 같이 그 계획서에 들이든 안 들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그것도 같이 제출을 안 하더라도 일정은 본인이 마음속으로든 어쨌든 이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연구 계획서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은 내용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쓰지? 라고 하시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논문이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론, 본론, 연구, 결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서론과 본론의 서론 전체
그 다음에 본론의 부분, 연구를 직접 실시하기 전까지를 이제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또 완벽주의적 성향에 의해서 그러면은 계획서는 몇 장을 써야 되는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막 검색을 했더니 학교나 뭐 어떤 그 교수님들마다 되게 많이 다르세요. 이것도 한번 조언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그런 안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다만 있고 분량 정도는 잘 모를 텐데 저희같이 왕초보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논문 구성의 그 일부분이라는 부분은 이제 뭐가 되냐면 서론의 필요성과 목적,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 그래서 간단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주제의 개념과 연구 동향이 어떤가, 그 다음에 연구 가설을 몰랐는데 그 1회 논문 콘셉트 황선 교수님께서 평서문으로 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평서문으로 쓴다는 얘기는 아니 들어가지 말고 평서문으로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얘기를 해야죠. 이런 게 콘서트예요. 뭐냐면 가설은 질문 형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영 씨 주제가 뭐지? 연구 주제가 뭐였죠?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은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이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 인식 명확성이 매개할 것인가? 이게 가설이 아니라고요. 매개할 것인가? 의문형이죠. 평서문이 아니잖아요. 매개할 것인가? 이건 가설이 아니에요. 가설은 매개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뭐가 다르냐면 연구자는 매개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그게 정말 매개하나? 이거를 검증하려는 게 연구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개하는지를 연구 방법론 몇 가지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내가 가설을 세우는 대로 정말로 매개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라고 나중에 다시 한번 주장을 끝에 가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서문으로 작성한다라는 건 이제 그런 얘기예요. 매개할 것인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건 가설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계획서를 쓰실 때 부담을 갖지 않으실 게 좀 잘못되어 있으면 아마 교수님께서 지도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용 정도에 좀 신경을 쓰시고 분량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연구 계획서를 쓴 걸 가지고 논문 지도를 받을 때 이제 준비해야 되는 준비물이 저희 윤성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준비물이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준비물과 같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르다고 좀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준비했던 건 연구 계획서고요. 좀 전에 어떤 주제를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할 것인가라는 그런 이론적 배경이나 근거는 무엇인가를 쓴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에 관련된 논문, 그 주제랑 되게 비슷하거나 그런 그 키 논문, 그 다음에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방법, 저는 일단은 설문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가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유사하게 참고해 볼 수 있을 만한 논문을 준비를 해서 그 첫 번째 그 계획서를 제출하는 그 9월 달에 이제 다른 학우님들과 이제 교수님을 찾아뵀습니다. 질문이라는 게 포인트 관련된 거지. 그 질문 나올 것 같았어요. 나오기를 은근 바랬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아까 이하영 선생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준비물을 제가 3가지를 요구했다 그랬잖아요. 연구 계획서, 키 논문, 연구 방법, 참고 논문 3가지인데요. 연구 계획서는 이제 뭔지 아시겠죠, 대충. 예, 그 다음에 주제 관련 키 논문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이걸 꼭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하영 선생님이 주제가 그거잖아요. 불안 애착, 회피 애착이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 인식 명확성의 매개 효과, 이게 주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하영 선생님의 논문, 이게 주제인 거예요. 네. 요 주제에서 핵심 개념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개념이. 수업
뭐 연구 방법론 수업 들으셨으면 대충 알 텐데. 개념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에? 15학번이라서. 그러세요? 다른 분, 네, 제가 그쪽을 쳐다봐서 그런데 다른 분들이 대답해 주셔도 돼요. 개념이 몇 개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론적 배경에서 이렇게 조사해야 될 개념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3개예요. 3개예요. 애착하고요. 애착이 이제, 크게는 애착인데 애착이 나누어져서 2개, 불안애착, 회피애착으로 나뉘는 건데 애착 하나 하고요. 두 번째가 대인관계 능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서인식 명확성, 3개 개념이에요. 이 3개 개념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연구에서 주제가 되는 3가지 개념이 지금 말한 3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론적 배경에다가 그 3 개념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 내 연구 주제에서 주로 이론적 배경을 참고할 만한 키가 되는 논문. 내가 딱 중심을 가지고 참고할 만한 논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심을 가지고 참고할 만한 논문이 근데 딱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키 논문이라고 저는 말하는데 그거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건 제 요구사항이에요. 다른 교수님들이 이런 거 주문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 방법 참고 논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연구 계획서를 썼어요. 내 연구는 이하영 씨 연구는 매개변인 분석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매개변인 분석을 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조절변인 분석,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분석을 하는데 내가 연구 방법론을 따라할 만한 주제는 다르더라도 가설은 다르더라도 내가 따라할 만한 연구 방법론을 따라할 만한 그런 방법론을 참고할 논문. 네, 그거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논문인데 이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인데 연구 방법론을 이렇게 내가 참고해서 따라할 만한 그런 논문. 예, 그거를 연구 방법 참고 논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초반 부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거는 별로 어려운 과정은 아니지만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간단하게 이제 그 지도 일정까지만 하고 지도 내용부터는 한 5분 쉬고 얘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지도 일정 간단하게 저희는 9월에 계획서를 검토해 주셨고 10월 달에 계획서를 보완해 주셨어요. 이만큼 이 앞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문 콘서트에서 이제 할애되는 시간도 많아진 거고요. 11월에 통계 분석 완료를 요구하셨고요. 12월 초 중순에 전체 내용 다듬는 이런 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5분 쉬고 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